기획예산 장관님께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뒤쪽에서 기획예산처 장관 박홍근 장관 자리로 예, 장관님 지금 중동 사태로 지금 37일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에너지 공급망에 대한 위기 또는 이제 경제 충격 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곳저곳에서 이거 선거용 추경하는 거 아니냐, 또 무슨 중국 추경한다 뭐 이런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결코 선거와 관련이 없는 무관한 추경입니다. 그만큼 이 중동 전쟁으로 인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크고 앞으로도 그게 얼마나 더 커질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선제적인 방파제를 쌓는다는 심정으로 추경을 긴급히 편성을 했습니다. 이 추경에 대해서는 정부의 주장이 아니라 한국은행 총재라든가 KDI 또 그 조세현 이런 데에서도 모두 추경을 시급히 편성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알다시피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도 이런 유가 급등 등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보완책들을 만들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 적극 설명을 해야 된다고 봤습니다. 오늘 보니까 어떤 분은 전쟁 핑계로 중국 추경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에 코스피 상승할 때도 중국 불법 자금해서 코스피 상승한다 황당한 주장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재부가 설명하면서 각 나라별 투자 이런 걸 좀 분석할 수 있습니다. 좀 약간의 국민적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들에 대해서는 좀 충분한 설명을 즉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예, 정부 차원에서도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직접 사실관계가 다른, 특히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공세나 이런 차원에서 허위 사실이 유포되는 것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하고 분명하게 대응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올해 3월 23일 IEA 사무총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 상황을 그 3월 23일 시점에 봤을 때 70년대 오일 쇼크 2번, 그리고 22년 러우 전쟁, 그로 인한 충격을 합쳐놓은 수준이다라고 하는 게 IEA 사무총장 이야기였고, 4월 1일 IEA나 IMF 월드뱅크 공동 성명을 냈는데, 그 시점에서 지금 현재 세계 에너지 시장 역사상 가장 큰 공급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제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이 상황이 역대 반세기 만에 겪어보지 못하는 에너지 공급망 충격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유 수입을 중동에서 70%, 가스 수입 30%, 나프타도 한 71% 정도 수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꽉 막힌 거 아닙니까? 네. 3월 달부터 해서 지금 배가 한 3월 20일까지인가 배가 왔던 거 그대로 배가 온 적이 있습니까? 중단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는 뭐 중동에서 워낙 의존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정부는 그 외에 또 다변화를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브렌트유 가격을 좀 보니까 2008년도에 그 금융위기 시절에 140달러를 한 번 넘었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에도 133달러 정도가 최고점이었습니다. 그런데 4월 2일 141.36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지금 상황이 보통 비상한 시기, 정말 전쟁 추경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정도로 비상한 상황인데, 이 지점에 대해서 온 경제 주체들이 다 바라보고 있다. 그 점을 놓고 그냥 그때그때 왜 지금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설명을 정부가 충분히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추경 심사 과정에서 보다 소상히 국민들께 설명을 하겠고요. 최근에 한 언론사에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3월 석유값이 많이 올랐는데 만약에 5조 추경이 없었다면, 즉 최고 가격제와 같은 그런 부담을 완화하는 장치가 없었다면 30%대까지 뛰어올랐을 것이다. 이게 단순히 석유값만 오른 것이 아니라 이 석유류 가격이 30% 올랐을 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9%로 예측된다라고 하는 이 물가 전문가의 의견까지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로서는 백방의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함께 하고 있는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도 이거 자료를 좀 보니까요. 오늘 좀 체크해 보니까 두바이유가 아마 전쟁 전 대비해서 한 61% 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내 유가는 주유소 최고 가격제면 14% 인상된 걸로 돼 있어요. 다른 날 비해서 좀 나름대로 관리를 한 거죠. 그 차익이 최고 가격제에 따른 손실 부담을 추경에 빨리 반영을 해야 되는 거고. 저희가 지난주에 여천 산업단지를 갔습니다. 저희 민주당 국회의원들끼리 가서. 근데 거기서 첫 번째 이야기가 뭐였냐면, 야, 생각보다 추경 빠르다.
지금 빨리 해줘야 된다. 바로 좀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게 그 기업들의 민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에 대한 그 속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지점에서 함께 국민들에게 설득을 하면서 국회에서 빨리 할 수 있도록 또 소통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처럼 실제 이 최고가액제를 통해서 이 우리 국민들이 부담하는 것에 대한 완화도 있고 그래서 석유 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또 시장 왜곡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전에 이제 이 두바이 가격이 그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내 정유사의 공급가를 살펴보면 전쟁 전 대비 한 휘발유는 한 8, 9%, 경유는 한 14, 15% 올랐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의 경우는 보면은 특히 소비자들의 소매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로 보면은 이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크게 낮은 걸로 평가를 합니다. 일본이 우리가 한 8.2% 정도 2월 네 번째 주와 3월 셋째 주로 이렇게 상승률을 본다라면 미국은 31%, 일본은 한 17%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고가격제 등을 통해서 적절하게 우리가 대응을 하고 있다는 그런 수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제적 대응해야 된다. 그리고 선제적 대응을 과감하게 해야 된다. 지금은 남들이 볼 때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선제적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경제에 미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하시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적극적으로 가야 된다. 처리와 그 집행의 시점이 늦어질수록 그 추경의 효과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 경제 성장률이 지금 현재 이것을 이 에너지 공급망 충격 때문에 2.1%로 예상했던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이 올해 1.7%까지 하강할 수 있다. 이게 OECD 최근 발표예요. 네, 3월 말에 OECD가 그렇게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얼마나 신속한 추경과 또 경제 전반을 잘 관리에 따라서 방어가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를 국민들에게 설득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최근에 그 추경의 효과를 정부도 그렇고 여러 지금 그 연구기관이나 또 외국의 기관까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한 0.2%포인트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었습니다. 자리로 돌아갑니다. 준비한 자료를 저희가 살피고 산업연구원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좀 여러 가지 들어보니까요. 네. 지금 중동 상황에 대해서 이게 장기화되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해서 시나리오가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돼 있고 단기는 1개월 안에 끝날 경우를 전제로 하고 중기는 2개월에서 3개월, 1개월 이상 3개월, 그 다음에 장기는 3개월 초과하는 경우 네. 이럴 경우인데 지금 추경은 얼마를 염두에 두고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호르무즈 해협 추경은 운행 뭐 차질 한 시기 3개월 뭐 이런 식으로 될 좀 경우. 보고 있습니다. 지금 추경과 관련된 최고가격제의 어떤 버퍼 작용을 하는 예산을 지금 한 6개월 정도 염두에 두고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나요? 네네, 그것은 예산은 그렇게 넣었습니다. 지금 그 자원안보와 관련해서 위기경보 그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관심, 주의, 경계, 심각. 근데 지금 관심 단계에서 넘어서 주의 단계 넘어서 지난주에 경계까지 갔어요. 네. 그럼 경계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관련 그 과정에서 지금 현재 상황을 어떤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국민들께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 지난번 저희들 4월 2일부터 이제 경계 단계로 올렸는데 이게 지금 이제 중동전이 저희들 생각한 한 달보다는 조금 더 장기화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석유의 수송 경로에 차질도 생기고 있어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석유의 수급에 차질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고 경계 단계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동 사태가 언제 끝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담을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상황을 우리가 통제하는 게 아니니까. 네. 그러면 일정 정도 장기화될 걸 염두에 둔 어떤 시나리오에 대해서 각 부처별로 섬세하게 실제 촘촘히 지금 점검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1단계, 2단계, 3단계, 3단계가 가지는 좀 차이점은 네. 전문가들 이야기는 공급망의 문제만 아니라 수요 관리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수요 관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 거냐 이런 질문인데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예, 저희들은 뭐 일단 그 공급망 차원에서 석유에 대한 대체 수입선을 확보하는 문제 플러스 그 다음에 이게 아마 더 이렇게 심각한 상황으로 갔을 때는 뭐 수요 관리하는 방안까지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경계 단계로 오면서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하기 위해서 4월 6일부터 2부제를 하고 그다음에 공공주차장 같은 경우는 이제 5부제로 이렇게 하는 정도로 저희들은 상황별로 오면서 저희들은 그 조치를 좀 높여나갈 단계로 있고 다만 국민 부담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급 부분부터 솔선수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유 가격이 아까 140달러 넘어간 사례가 지금 발생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150달러 이상 넘어가거나 또는 200달러까지 갈 가능성이 있으면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공급망에 충격이 크고 에너지 수급 전체가 이제 큰 교란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능성이 몇 %인지 모르겠지만은 거기만 선제적인 그 수요 관리에 대한 시나리오에 따른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부처별로 지금 그 상황별로 이렇게 지금 다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느 단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시행을 할 것이냐 그런 거는 이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시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화면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게 2002년도, 22년도에 그 러우 사태와 관련된 화면입니다. 한번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이 내용이 뭐냐면 네. 2021년도와 2022년 동일한 거의 비슷한 물량이 들어왔는데 그 세 번째 단락 보시면 3대 에너지 품목의 수입액이 네. 이게 1165억 달러인데 이게 1827억 달러로 바뀝니다. 실제 이 당시에는 거의 2배가 됐습니다. 이 가스 가격이 그 2배. 네. 전체 국가적으로 무역 수지에서 이 에너지 수급 때문에 가격이 폭등해서 그 한 해 2배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 2배가 되는 그 에너지에 약 그 1,000억 달러 좀 못 되는 그 연이 한 600 몇십억 달러인데 네. 이 부분이 대한민국 전체 누군가는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첫 번째 질문. 실제 이에 따라서 올해 그러면 에너지 공급망 충격에 따른 대한민국 에너지 수급액에 얼마나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판단해 봤는가. 두 번째, 그래서 각 분담한 경제 주체별로 어떻게 분담해야 되는 것인가. 지금 최고과학제로 정부가 분담해야 할 부분이 있고 기업이 분담해야 될 것이 있고 가게가 분담해야 될 것이 있고 또 그중에 취약계층의 분담을 해소할 대책도 필요하고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섬세하게 나와야 되는 그중에 또 나오는 게 한전이나 가스공사 적자 문제가 또 있어요. 네. 그 부담을 어떻게 풀 것이냐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예, 1차적으로 딱 정부가 담은 부분 이제 추경이 그런 부분을 담았습니다.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이제 정부가 직접 보조를 통해서 견딜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한 6개월 정도는 저희들이 그 이 최고 가격제라든지 여러 가지 유료에 대한 정책을 했을 때 필요한 부분을 또 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또 나프타 같은 경우는 저희들 이제 민간이 수입했을 때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른 경우도 정부 보조를 하는 부분을 하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다만 지금 이제 석유류 가격이나 LNG 가격 상승에 따라서 한전이나 아마 이 가스공사의 부담이 될 겁니다. 그런데 한전 같은 경우도 뭐 지금 부채가 200조가 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유가가 올라갔을 때 전기료로 이렇게 이제 전이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한전의 어떤 자구 노력 또 그리고 수요를 또 줄이기 위해서 그 원자력의 어떤 가동률을 좀 높이는 거라든지 또는 석유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석탄 쪽에 또 상대적으로 가동률을 높이는 거라든지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좀 이렇게 좀 확대해서 최대한 확대가 쓰고 낮 시간 동안에는 좀 씀으로 인해서 좀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다양한 정책을 통해 가지고 이 위기를 국민, 기업, 정부가 총체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그런 방향에서 정책적인 모색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그와 관련해서 지금 몇 가지 이제 이슈가 있겠지만 하나는 수요를 좀 이제 조절해 나가는 네. 그런 대응도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네, 게 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그다음에 공공을 이제 뭐 여러 가지 쓰는 함께 에너지를 좀 효율적으로 쓰는 그 방식에 대한 논의도 있는 거겠죠. 네. 그 이번 추경 관련해서 한 가지 또 좀 건의할 게 있습니다. 네. KPS 관한 겁니다. KPS는 이미 또 여러분들이 같이 논의하셨겠지만 네. KPS를 공공에서 쓰는 그 공항에서 대중교통을 많이 쓰게 하자, 자가용 줄이도록 하면서 이제 KPS에서 정률제에 대해서는 일반 할인폭을 넣어서 이제 좀 일부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네네. 정액제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좀 정액제를 반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서울시도 그걸 반영을 해서 좀 풀겠다고 제안을 하고 그 일부 추경하면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서울시와의 관계 때문에 논쟁에서 약간 소극적이지 않았나 정부가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좀 건의를 좀 드립니다. 예, 그런 부분도 뭐 좀 저희들 정부의 적극적인 그 필요성이 있다면은 추경 논의 과정에서 예. 이렇게 적극적으로 제가 국회에서도 저희도 당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전반적으로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우리 기후에너지 장관님이랑 더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실제 이 전체적인 이제 전환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무엇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그 전문가들끼리 내부 논의만 할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방향을 이번 시기에 좀 이야기를 하고 네. 앞으로 몇 년 동안은 긴 호흡에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합의를 이뤄내는 캠페인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걸 좀 의원님 기획을 하고 말씀에, 계시나요? 예,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오늘 그렇지 않아도 이제 대통령 주재로 해서 저희들 이 전환에 따른 부분을 오늘 논의했고요. 6월 달까지는 GX 전환에 따른 종합 플랜을 저희가 지금 마련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6월 이후에는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액션해서 하나하나 이런 위기에 석유 이런 위기가 닥쳐왔을 때 저희들이 우리 경제는 거기에서 영향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벌써 착수에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산업부 장관께 부총리 질의하겠습니다.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었습니다. 자리로 돌아갑니다. 준비된 자료가 많은 오기영 의원, 오늘의 세 번째 대정부 질문 순서입니다. 이어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장관님 추경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건의사항이 하나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지금 이번 추경에서 나프타 수급 안정 관련 그 차액 보전액이 반영돼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게 그 차액 보전액 반영 비율이 한 50% 정도라고 그래서 이걸 확대하면 어떻겠냐, 한 80% 정도로 그런 제한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보전 대상을 나프타에 한정할 게 아니라 이 나프타가 이제 모든 건 서로 영향을 미치니까 나프타를 수입과 관련된 대처를 지금 하고 있지만 기초 유분과 중간 제품까지 확대하자는 제안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희들이 저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상황이 조금 더 악화되는 방향이 있어서 의원님 그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어서 추경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회에서도 같이 얘기하고 정부도 함께해서 안을 좀 더 조정을 하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그 경제부총리께 질을 드렸습니다. 한전과 가스공사 이번 상황 속에서 어떤 충격을 입을 것인가 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또 발생하는 문제들을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이 문제는 좀 어찌 보면 정기국회 한 번 더 논쟁될 수 있는 주제여서 그래서 이걸 선제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바로 수요 관리로 해서 가격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느냐를 설명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여기까지 하시고 예, 기후부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어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국무위원 발언대 쪽으로 이동해서 네. 자료를 내려놓고 답변 준비합니다. 장관님 지금 오늘 또 이제 국무회의에서 에너지 전환 대계획 발표를 하셨는데 네.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도대체 네. 이 상황에서 에너지 전환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좀 국민들 앞에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아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화석 연료를 그만 쓰고 재생에너지로 에너지를 대전환하자라고 하는 게 핵심인데요. 또 그와 관련해서 이제 최근에 전기국가 얘기도 나오고요. 석유국가, 전기국가 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대 목표와 10대 과제로 저희가 정리를 했는데요. 우선은 재생에너지를 임기 중에 100기가까지 늘리기로 했는데 그걸 좀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특히 태양광을 대폭 늘리는데 햇빛소득 마을을 포함해서 산업단지의 공장 태양광도 입법을 통해서 좀 가급적이면 넓은 공장은 아예 신축할 때부터 태양광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요. 영농형 태양광도 물론 늘려나가고 또 풍력도 이제 법이 바뀌었으니까 대폭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돈분이나 우분도 바이오가스, 바이오매스화 하려고 하고요. 또 이제 탈탄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석탄 발전을 2040년까지 줄이는 방안, 또 그와 관련한 지역에 대한 특별 지원 대책 등등에 대한 논의들이 있습니다. 가스를 쓰고 있는 열 분야는 그동안 이제 통제가 잘 안 됐는데 실제로 에너지 최종 소비의 48%가 열입니다. 그래서 그 열도 이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열을 전기화하는 도구가 히트펌프인데요. 수열이나 공기열 히트펌프를 대폭 늘려나가려고 합니다. 저희가 AI 3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녹색 제조 분야도 세계 3강을 목표로 해서 차제 그 재생에너지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산업군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이 분야도 세계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요. 특히 이제 철강이나 석유화학이 탄소 배출이 많은데 그것도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중동 전쟁 때문에 전기차로의 전환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요. 그 전기차 전환 속도도 그 속도를 좀 높여 나가려고 합니다. 이제 좀 뭉터기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LPG 택시나 렌트카나 법인차나
경찰차 같은 경우도 빨리 전기차로 이제 전환해 나가고요. 그 밖에도 건설기계, 농기계, 선박 이런 것도 전기화 속도를 좀 높여 나가려고 합니다. 관련된 녹색 금융이나 재정도 키워 나가고요. 재생에너지는 특성상 이제 대규모 원전이나 화력 발전하고 좀 달라서 전력망 시스템도 전반적으로 재편해야 됩니다. 차세대 전력망이 이제 분산형, 양방향 전력망으로 바꿔 나가야 되고요. 그와 관련해서 요금과 시장 체계도 바꾸고요. 또 거기서 생기는 새로운 에너지원의 소득은 가급적이면 우리 전 국민에게 좀 골고루 나눠질 수 있도록 해서요. 특히 이제 햇빛 소득이나 바람 소득이나 또 전력망 설치 과정에서 생기는 개통 소득이 우리 국민들에게 골고루 나눠줄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보고하고 논의했습니다. 그것을 대통령께서는 가급적 조기에 추진해서 어차피 이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한 필요성은 국민들도 다 공감하고 계시니까 속도를 좀 더 내서 조기에 소위 화석연료 중심 시대에서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기 국가로 빨리 전환해 보자, 속도를 더 내보자고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희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전쟁 그 위기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나라를 보니까 독일이었고, 독일이 그때 몇 년 동안 태양광을 급속도로 확대를 했던 걸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이 거의 강한 나라였고, 우리도 제조업이 강한 나라인데 이번 에너지 충격이 있기 때문에 이번 시기에 한 3년 정도 자꾸 뭔가 상당히 속도감 있게 성과를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네, 이제 그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재생에너지를 빨리 늘려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재생에너지 가격을 낮춰야 하고요. 재생에너지에 관련한 산업을 키워야 하고 그 성과가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 4대 원칙 하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관에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태양광, 베란다 태양광 이야기에서 정부안이 중앙정부 25%, 지방정부 50%, 그다음에 가계가 25%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 비율 좀 조정을 해서 중앙정부 더 부담하고 좀 과감하게 추진하면 안 됩니까? 이걸 계속 이 비율 좀 입장을 유지할 거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의회에서 협의하시면 될 거라고 판단하는데요. 아무래도 재정 자립도의 차이가 있으니까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좀 차이를 두어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 지금 이 부분에 좀 유연하게 좀 이야기를 좀 국회에서 심의 과정에서 논의를 해서 좀 정리를 다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좀 제안을 좀 그렇게 드립니다.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 환경 금융위원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경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 오기영 의원의 순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준비된 자료를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 오기영 의원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가계부채 총량 관리 목표 이번 설정한 거 이유와 로드맵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네. 가계부채 총량 관리 DSR 네. 80% 지금. 그다음에 생계비 계좌와 관련된 이제 구체적인 겁니다. 먼저 한번 가계부채 최근에 발표하신 거 네. 총량 관리에 대한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네네. 금융위원장. 그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의 구조적 리스크로 계속 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소프트 랜딩할 거냐, 그런 측면에서 총량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총량 관리를 이번에는 1.5%로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합니다. 지금 경상 성장률이 금년에 요즘 뭐 바뀌긴 했지만 사실 연초에 보면 4.9%, 경상이 그만큼 오르는데 가계부채는 1.5%만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포인트나 1.5%포인트 정도 내려가게 되는 거거든요.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지금은 또 가계부채 총량만 관리하고 그 내에 주담대는 따로 별도로 관리하지 않았는데 그 따로 주담대도 별도로 관리하는 그런 책이고, 대신 그런 와중에 어떻게 보면 이제 서민들 같은 경우 그 피해가 있기 때문에 서민들을 위한 중금리 대출이라든지 햇살론 대출, 이런 것들은 또 저희들이 별도로 해서 서민들한테 주름지는 부분들은 또 완화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좀 관리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가계부채가 80%가 넘어가면은 그로 인해서 소비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BIS 국제결정은행에서는 80% 이하로 관리라고 그랬는데 그동안 많은 정부에서 그걸 관리 제도 안 했습니다. 저는 금융위가 제도 안 했다고 저는 계속 비판했었고, 이번에 처음으로 80%를 발표를 하셔서 이걸 꼭 이재명 정부 5년 안에 목표를 맞췄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수 위축 효과를 좀 풀었으면 좋겠다. 이런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생계비 계좌입니다. 그 생계비 계좌가 2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근데 그 내용 자체가 당연히 민사집행법도 처리되고 또 관련 법이 처리가 됐는데도 한 달 지나고 나니까 생계비 계좌 무용론이 나와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250만 원 그걸 초과되는 부분을 금액을 하게 되면 전액이 튕겨 나온다는 겁니다.
이건 법무부는 별 문제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제 집행하려고 보면 금융이나 은행들이 이걸 제대로 안 해서 이 집행이 안 돼요. 그래서 요건 좀 적극적으로 금융에서 좀 챙겨줬으면 싶습니다. 이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방치하다 보니까 다시 이걸 어려운 분들한테 이걸 푸는 겁니다. 발언 시간이 초과돼 마이크가 꺼진 상태입니다. 앞서 시각 자료로 생계비 계좌 무용론과 관련한 기사 제목이 스크랩됐습니다. 압류금 푸는 것에 대한 소송 비용, 변호사 비용 때문에 이게 한탄스러워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걸 조금만 기술적으로 풀어주면 될 건데 이게 계속 튕겨나온다고 민원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열심히 잘했던 법들이 집행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꼭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 의원님이 저기 주관에 대해서 이거 굉장히 좋은 취지를 했던 것들이 현장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취지가 잘 구현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한번 은행권이랑 법무부 등 관계부처랑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혁원 금융위원장이었습니다. 자리로 돌아갑니다. 발언을 마무리하는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입니다. 국무위원석 쪽을 바라보고 있던 발언대를 중앙 쪽을 바라볼 수 있도록 잠시 조정하고 있습니다.